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새롭게 우리 김기아 기자가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 당신이. 그러니까요. 네. 청취율 1위 가져와. 네, 우리 김기아 기자랑은 토요일에 하는 라이브 스페셜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좀 네. 각오 한마디 들을게요. 뭐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매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 주에 주진우 라이브는 이것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네.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우아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기아 기자의 묻힌 뉴스 브리핑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고성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작년 4월에 크게 이제 불이 났었기 때문에 네. 그때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거 뭐 오래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굉장히 빨리 진화가 됐죠. 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이걸 많이 다루는 기사는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저도 정말 걱정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불길이 잡혀서요.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초봄에 있는 불이 그 세상이 이렇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잘 안 잡혀요. 그렇습니다. 잡혔다가도 다시 뭐 일어나고 네. 다시 꺼졌다가도 켜지는 그게 산불인데 이번에는 잘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씨라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진화했다고 하는 게 큰 불을 잡았다고 하는데 잔불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낙엽에 쌓여 있으면은 네. 한 사흘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며칠간 그래서 잔불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 헬기 타고 산불 취재도 했고요. 잔불 정리하는데 삽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가봤구나.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헬기만 타봤어요. 삽질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디지털 뉴스부에 있으니까 디지털에 이게 있으니까. 현장에 그렇습니다. 제가 발로 뛸 테니까 알겠습니다. 김기아 기자는 탐구하세요. 잘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바람 세기가 이제 작년보다 좀 약하긴 했는데 바람이요? 예, 그리고 이제 화재가 이제 예전에는 세 군데에서 났는데 이번에 이제 한 군데에서 났다는 점. 네. 뭐 그런 점도 이제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에 진화가 빠르게 이제 진행된 이유는 지난 고성 산불에서 배운 점, 그리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배운 이게- 점은 뭡니까? 요게 재밌는 게요. 화재가 이번에 알려지자마자 이제 오전 0시 17분에 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를 바로 소방청이 발령을 했습니다. 바로? 예. 이게 대응 3단계가 되면요. 전국 시도에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동원령이 없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걸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좀 불 크게 났는데 몇 대 보낼 수 있어, 이런 협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동원령 1호가 내려지면은 당번 소방력의 5%, 2호는 10%, 3호는 20%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동원령 2호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앙 119 구조본부 또 다른 시도에서 소방차가 227대, 소방대원이 634명이 바로 강원 지역으로 동원이 된 겁니다. 예. 다 합쳐서 소방차가 314대, 소방대원이 1,864명인데 보면은 소방차는 외부에서 온 데가 더 많아요. 예. 예, 그만큼 많이 지원해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소방 동원령이 내려진 게 이제 지난해 4월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네. 그때는 이게 뭐 대응을 하면은 얼마나 뭐 동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부터는 사전에 짜인 이게 그 비율이 있으니까 지난번 고성 산불 당시보다 출동이 1시간 반이나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불 앞에서 1시간 반이면 굉장히 큰 시간이죠. 그 초기에는 그래서 더 중요한 시간이죠. 일단 지난 산불에서 뭔가 배웠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산불을 잘 대응할 수 있었네요. 네, 잘 그렇습니다. 활용했습니다. 잘했네요. 네. 그리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것도 국가직 전환되면서 달라진 풍경인데요. 이번 고성 산불 현장에서는요, 이 정문호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소방청장은 이제 서울에 있고 각 지역에서 이제 그 소방서장이나 그 본부장이 이거를 이제 맡았는데 이제부터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청장이 이걸 직접 지휘하면서 다른 곳에 있는 이제 소방차나 대원들을 다 한 번에 지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인력 투입이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된 겁니다. 아, 네. 서현정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나오시는 분 아닌가요?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댓글 읽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뉴스인데요. 네. 이 외유성 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외유성 출장 요새는 안 가잖아요. 요새 안 가잖아요. 네. 요새 덜 가겠죠. 뭐 제가 뭐 다는 모르니까 네. 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국회의원, 공무원 이 외유성 출장 엄청 언론에서 예. 많이 보도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이 결과 보고서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기로 했죠. 그러니까요.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고서 올려야 되니까 외유성 출장 일정을 안 잡는 거예요. 대부분 덜. 물론 네, 뭐 무서워졌어요. 그쵸. 옛날에는요 틈만 나면 많이 갔어요. 그리고 국회 선거 끝나고 국회가 열기 전까지 외유 출장을 3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노니까 할 일 없다고. 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그동안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공개하라고 해놓고 공개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선관위만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관련된 보고서를 KBS가 입수를 한 겁니다. 아이고 잘했네. 네. 근데 보니까 네. 일단 2018년에 제일 많이 갔는데요. 네. 경북 지역의 선관위 직원들이 열흘 동안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페루에서 무슨 선거를 공부하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페루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근데 마추픽추에서 선거법을 연구해야 됩니까? 이거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직원 역량 강화 연수였습니다. 네. 근데 가보니까 현지 기관 방문 일정이 열흘 중에서 페루 의회 한 번 간 거, 네. 그리고 한국 대사관 간 거. 나머지는 뭐였냐? 방금 말씀하신 공중도시 마추픽추, 그리고 황금의 도시죠. 잉카 제국의 도시 쿠스코. 그래서 잉카 제국의 선거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 하고 오셨나요?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경북의 선관위 직원들이요. 2018년에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페루 가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경기도 선관위 직원들은요. 2017년, 2018년 동일하게 영국, 이탈리아를 갔는데요. 전부 다 관광지를 돌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과 콜로세움 다녀왔고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 대형 박물관, 버킹엄 궁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이게 네. 선거하는 거 그거 배웠을까요? 그리고 영국의 국회의사당 이거 가면 그냥 여행 코스인데요. 그렇죠. 버킹엄 궁전에서 거기 가서 뭐 선거랑 아무 상관. 네, 여왕을 만났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취재 네. 기자가 이게 왜 이렇게 일정을 잡았냐고 하니까 뭐 일하러 간 김에 보고 왔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뭐 해외 출장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가서 일주일 갔는데 뭐 한 6일 일하고 뭐 마지막 날에 일 잘 되면 뭐 마지막 날에 뭐 이제 구경을 가거나 뭐 아니,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가서 하루 이틀 나오면 관광도 해야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보고 와야죠. 이해를 해요. 네. 예, 거기까지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니까 예. 이해할 수 있다 치는데 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대답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뭐랍니까? 취재 기자 깜짝 놀랐대요. 뭐래요? 왜 이렇게 일정을 짰냐니까 우리가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다녀오느라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 그래요. 공무원들 연수 그거 다 거의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외유성 출장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조금 조심해서 갑니다. 사라진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선관위는 아직도 뭐 무서운 게 없나 보네요. 패키지로. 근데 이제 또 추가 취재 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선관위 한번 잘못 찍히면 자기 이제 선거 때 눈에 불을 켜고 보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선관위가 국외 출장을 모두 300여 건을 갔는데요. 이 중에 외유성 일정이 주로 대부분인 거가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95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18년만 따지면은 26개 팀이 갔는데 이 중에서 기관 방문은 거의 한두 건에 불과하고요. 아예 기관 방문도 안 한 경우가 7팀이나 됐습니다. 네. 뭐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이런 보도로 이런 분들 조금 무서워하고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들 이분들 선관위 출장 다녀와서 보고서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뭐라고 썼어요? 그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정말 내용을 보면요. 뭔 내용이냐면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비엔나 커피
잘못된 표현이고 멜랑지 커피가 올바른 표현이다. 이걸 보고서에 썼습니까? 보고서에 이대로 써 있습니다. 네. 이대로. 그리고 또요. 이승만 전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향은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더라. 아니 오스트리아예요. 근데 본인은 오스트레일리아인 줄 안 거일 수도 있죠. 본인이 본인은 잘못 안 거일 수도 있죠. 본인이 잘못 알아놓고 이걸 보고서에다 써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네. 이런 오스트리아까지 가가지고 이런 네. 거를 알아오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표절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이렇게 엉망으로 쓴 보고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선관위는요 올해도 이런 직원 역량 강화 국외 연수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2억 4천만 원. 네, 올해는 어떻게 가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연수인데 앞으로 좀 더 알차게 다녀오시고 보고서도 좀 그니까요. 오스트리아 이런 거 말고요. 다른 내용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의 김기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봄날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국회의원들 이런 거 감사하라고 세금 주는 건데 국회의원들께서 이 외유성 그 역량 강화 외유성 국외 연수에 이렇게 2억 4천만 원 배정하신 거예요. 장병욱님, 고이 늦둥이 막내 아들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영문을 몰라 한참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지내는데 원인이 게임이군요.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일배하는 줄 알았는데 게임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못하게 하면 안 되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대화가 안 된다. 저도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고등학생 아들이면 사춘기 지나면 말 안 하거든요. 저도 부모님하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된 사람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말을 걸고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관계 회복이 됐으면, 대화가 다시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8690님, 나비처럼 발음하지만 벌처럼 따끔한 진행, 주진우의 라이브.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나비처럼 발음이라면 그렇게 하늘하죠.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네. 그런데 벌처럼 따끔하게 쏘겠습니다. 네. 7583님, 주기자, 주진우님, 청주 택시기사님들께서 좀 웃겨가면서 방송하시래요. 너무 무뚝뚝하대요. 예. 죄송해요.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게요. 조진주 씨.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유입 국가는 쿠웨이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쿠웨이트발 입국자 6명이 확진된 가운데 이들은 유사한 공간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오늘 28일 만에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분당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이 남성은 재택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에 대해 문제는 실천이라며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와 복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수술이나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 횟수는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과정에 공공이 개입해 속도를 내고 도심 유휴지 개발 등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여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20대 남성이 병원 치료 2달여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부터 매일 오후 6시를 기해 합동 분향소에서 고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21대 국회로 당당히 입성한다. 빛나는 금배지 왼쪽 가슴에 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 당선증 휘날리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치란 인생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8년 전에 국회의원이셨는데 엄청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의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드디어 21대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팩트체크 하나 하면 가슴에 달지 않더라고요. 그 여기. 배지를 위에다가 기사에다 달지. 알았어요. 네네. 알았어. 축하드립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입니다. 네. 예. 그 이상해요. 제가 지난번에 18대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2년 반밖에 못했어요. 이제 비례대표 승계를 해서 1년 반 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완전히 분노의 화염 속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막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니까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변질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아니었을 정도로 하여튼간에 그렇게 분노에 쌓였었는데 이번 21대 8년 만에 이제 가는 건데 21대 국회는 조금 좀 다른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걸 오케이 하게 된 게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분명히 우리한테 큰 변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 네. 이때 좀 만들어 보자. 아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네. 지금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 안 하신다고 손살이 치셨어요. 아니 누가 나를 부르느냐고요. 국민들이 부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때 그래서 제가 조준희 선수가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열린민주당은 이번에 가장 특이한 게 열린 공천이에요. 국민들이 추천하고 또 그분들이 순위를 정하고 그러니까 저를 잊지 않고 또 그동안 활동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잊지 않고 좀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떳떳합니다. 네. 2년 반 활동하셨다는데 그때 굉장히 좀 활동이 활발하셨고 큰 족적 남기셨어요.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기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네. 이건 좋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대우나 예산 따가고 되게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무도 그러니까 얘기 안 할 때. 그냥 민주당 안에서도 저 뒤에서 뒤통수가 맨날 뜨거웠었어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제 인생의 도시건축가로서 항상 생산적인 일을 해온 사람인데 4대강 저격 그거 하는 거는요. 제가 막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런데 진실을 규명하고 완전히 저는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좌절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좌관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의 임무 중 하나는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딴 것도 좋은 거 많이 했어요. 다른 건 뭐요? 뉴타운. 나 이명박이 한 건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법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았어. 이명박과는 다 싫어. 네. 네. 알겠어요. 도시건축학 박사, 도시건축학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기자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오늘 뭐 얘기 잠깐 나온 거라 제가 아주 저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는 봤습니다. 아니야. 헤드라인. 돈을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을 승계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하지 않겠다. 그것만 봤습니다. 돈은 밀려주겠죠. 왜 돈은 물려준다고? 네. 요즘 열린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은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를 가지고 오면은 풀어야죠. 오늘 6시까지가 네.
딱 저희가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 대표를 후보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네. 최종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 누구 나왔습니까? 딱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최강욱 네, 예. 당선인만. 네네. 최강욱 당선인만 등록을 하셔서 여러 가지가 좀 순조롭게 많은 사람들이 뜻을 그렇게 모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비대위에서도 지금 이제 선관위가 있는데 워낙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선거 기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강욱 후보 혼자 지금 등록했다. 아, 그러면 최강욱 당선인이 열린민주당 대표가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됩니까? 아니죠. 이제 대표. 이거 똑같이 주진우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대위원장 하다가 네. 이제 드디어 축게 차는 겁니다. 아, 네. 네. 열린민주당이 3명입니다. 근데 네. 3명이지만 각각의 또 존재감이 워낙 큰 분들이어서 열린민주당이 그리는 그 여의도 정치, 이것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정말 워낙 했던들이 6명에서 8명 정도 됐으면은 정말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유. 그게 못해서 그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막. 지금도 김진애 아우 시끄러워요. 아이고 최강욱 아우 세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워낙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네. 열린민주당은 아마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민주당이 상당히 여당으로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들을 저희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스피커로서 역할도 하고 그걸 좀 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령 최강욱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아마 네. 언론 개혁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 토목공화국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거기엔 부동산도 있고 기업에 관련된 문제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개혁하는데 굉장히 할 테고요. 그다음에 3번 강민정 당선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요 유일한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대학 교수들이 주로 교육개혁을 얘기했는데 교사 출신의 교육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아, 그분이 고와 보여도 되게 아주 센 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재밌을 겁니다. 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린민주당하고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은 안 합니까? 어디선가 그런 얘기는 하고 있겠죠. 그죠? 하고 있어야죠. 어디선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가에서는 네. 그런 얘기가 온갖 시나리오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을 테고요. 다만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른 지도부들 특히 이거는 민주당에서 먼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선거를 치른 지도부가 아직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신임 지도부가 뽑히고 뭐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또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는요. 저희가 만약 이제 저희가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대표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강욱 대표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강욱 대표를 만약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 3명 있는 데에서 원내대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 손이니까. 그 재선이고. 재선이니까.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경험해 본 분이 그럼요. 김진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국회 개혁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딴 당의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뭘 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이런 겁니다. 김진애 당선자께서 살살살살 그건 잘 아니 안 이건 되잖아요.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루려면은 네. 강하게 밀고만 나서는 안 돼. 어떤 때는 유혹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설득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위협도 해야 되고 네. 뭐 그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잘 구사합니다. 평소에 이런 모습을 못 보셨죠?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알겠어요. 네. 소소한 냉봉님 네. 일당백입니다. 300명 보냈다고 생각할게요. 이분은 열린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네. 제가 보면은 저희가 150만 지지를 받았는데 150만 표 몇 받았어요. 표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를 찾아서 12번째 가가지고 찍었으니 오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저는 이게 바로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좀 이제 항상 좀 야성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야성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후보들이 우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도 그게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희 열린민주당
우리 당선자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항상 당원이 제일 무서워요.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이제 워낙 뜨겁게 지지를 해주시고 그렇죠. 저희하고 완전히 감정이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용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가장 무섭죠. 가장 무서워요. 당의 그 중요한 기둥이었던 손혜원 의원과 네네.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 최고위원님들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세석밖에 안 되니까 저는 사실은 신생정당으로 세석 내면은 기적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갔던 기대보다 못하게 됐으니까 두 분이 최고위원회에서 일단은 좀 물러나시고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지도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은 계속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 당이 창업주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오너십이 아니라 그 책임이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그렇죠. 겁니다. 당을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만들자마자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원내 진입을 시켰잖아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저희 보고 얘네 그것밖에 못했지 그러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정말 두 분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주진우 사회께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우리 응원하셨나 봐요. 아니요. 네, 네. 저는 특정 정당 그렇게 아니 뭐냐면 그렇게 도전하는 거는 응원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만 네네. 저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정신을 지원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네. 네. KBS 주진우 라이브 진행을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애 당선인은 그럼 상임위는 어디로 가나요? 국토위에 가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어디? 어디 제가 원하는 데를 보내주지도 않으려니와. 원하는 대로 가셔야죠. 주특기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법사위 교육이 국토위를 안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그럼 법사위, 여당에서. 국토위 이렇게 네, 원하십니까? 그게 교육위가 이제 제일 1순위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뭐 정하고 당선자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요. 저는 솔직히는요. 요새 같아서는 기재위에 가서 네. 솔직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경제 구조의 개혁을 맡고 있는 게 기재부거든요. 네. 기재위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흔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 국토위에서도 또 할 일이 많은데 이걸 해야 되나 싶다가 뭐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김진애 국토위 이거 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으나 기재위도 좀 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환경도 하고 문화도 하고 다 할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제일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네. 이번 국회는 내가 뭐 반드시 이것만은 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이거는 있어요. 지금 솔직히 20대 국회에서 꼭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일하는 국회법 네.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만약 20대 국회에서 안 해주면 그 국회 개혁으로 해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일하는 국회법이고요. 그 안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든가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되고 저희의 열린민주당의 1호 공약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혹시 전세 사는 서름을 아시죠? 전세 살죠. 네, 전세 계약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 뭐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살고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네. 더 4년, 8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 제한제 같은 거. 네. 이게 솔직히는 제가 있었던 18대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1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못했고 19대도 못했고 20대도 못했는데 20대는 더군다나 이게 민주당의 1호 공약이었어요. 아, 그래요? 1호 입법 아니었는데도 못했어요. 근데 뭐 쪽수에 밀려서 못한 거죠. 근데 그거는 21대에는 꼭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열심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고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왜요? 너무 미리 약속하면 너무 저거 하는 거 지금 이제 그래도 얘기하는 하나는 게 해주세요.
말하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약속을 많이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하셔야죠. 당이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저는 또 저기 하는 게 제가 도시재생의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근데 도시재생과 이번에는 농촌재생을 엮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농촌이 지금 굉장히 피폐해가고 수축해가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지금 농촌은 이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사실 저기 하는 거는 그 건설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계약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그래서 저는 국가계약법을 통째로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재에 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여의도로 가서 국회의원이 네. 되면 일 잘할 사람이 몇 명 꼽으라면 몇 명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바로 꼽히는 분이 김진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 사람이 제 생각뿐이 아니라 네. 국회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시 컴백하는 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영원한 딜레마님이 4대 강보 더 많이 개방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네. 그거는 지금 저기 선고해놓고 지금 3년 되도록 지금 제자연화가 제대로 못 되고 네. 있거든요. 그것도 좀 힘써 주십시오. 힘써 쓸 겁니다. 네. 네. 릴리님 합당하면 매운맛은 어찌 되는겨? 잘할겨? 야 고춧가루가 매운맛이 거기 가면 안 매워져요?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분기점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진출로까지와 송파에서 서남 진출로까지 밀리고요. 광암터널에서 남양주 쪽으로도 길게 막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17km 구간이 쭉 더디고 안양터널 부근으로도 정체 서행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덕소 3패에서 강일 구간 지나시기 어려운데 이 사이 미사 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도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 일대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도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로 진입하셔도 운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 전 구간이 막혀 있어서 이 구간 지나시는데 1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금천 쪽도 정체 구간을 모두 지나시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사건 번호 0506. 그럼 오늘 재판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절 나왔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묘하게 웃으세요? 묘하게 웃으세요. 아니 그 전까지 비대위하다가 네. 주진우 라이브 하면 좀 아. 부끄러워요 아직은.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어쩐지 부끄러워하세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비대위 간다니까 갸우뚱하더라고요. 저기 출입하는 데서. 아 그래요? 예. 네. 비대위가 이제 없어졌군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잘하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사가 이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네. 우리 지난번에 4월 8일 이 코너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과한다 안 한다 말 많았어요. 사과 없을 것이다. 사과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과가 정확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 오늘이요? 예. 심려를 끼쳤다 그래요, 자꾸. 네. 사과는 잘못했다. 내가 뭘 했는데 잘못했다. 예컨대 승계기가 나왔으면 사과가 맞는데 네. 사과인 듯 아닌 듯 긴 듯 아닌 듯. 사과 한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법과 윤리를 준수했는데 엄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법과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사과는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전제로 되는 건데 주로 얘기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네,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럼 과거에 잘못했던 걸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말로 승계와 관련해서 어떤 물론 재판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인정한 건 사실은 고민 없고.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고민 많이 했는데 예.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 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사과는 없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저는 할 거예요 하면서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들이 이유 여한을 막론하고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네. 이유는 얘기하고 사과는 제대로 안 하되 사과인 듯 아닌 듯 한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그대로 됐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딱 보면.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논란이 생겨 죄송합니다.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 검찰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곧 소환됩니다. 삼바 관련된 거죠. 네. 예.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그 합병 문제에 대해서 합병도 그렇고요. 네, 이거는 합병은 승계를 위한 불법적 과정이 그렇죠. 드러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준영 판사가 지금 진행 중인 뇌물 공여 사건의 판결도 눈앞에 와 있어요. 두 개 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하나를 인정하고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정준영 판사가 요구하는 준법 감시제도하고 사과 부분인데 아마 머리를 짜맸을 거예요. 뭐 우리 다들 알다시피 삼성의 법무실 대단합니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과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삼성 그 합병 문제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뉘앙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속할 건데 절대로 법을 앞으로 어기지 않겠다. 앞으로. 네, 지난번에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앞으로는 어기는 일 없겠다라고 하고 자식들한테 승계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는 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을 맡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14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삼성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경영권 승계 같은 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맥락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자락을 깔았는데 예. 그리고 막상 맡고 나서 봤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전문가,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일을 하는 게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서 경영권을 받고자 한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한 다음에 나는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분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했죠. 예. 근데 이게 현실하고는 좀 다른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 뜻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86억인가 85억인가요? 이게 뇌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가법. 특가법 적용을 받는데 특경가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집행유예 받으신 분이 또 있어요. 롯데 신동민 회장. 네. 근데 신동민 회장이 이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영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면세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맥락하고 딱 와닿는 거예요. 본인 나조차고 받은 거 아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판사님. 그렇게 제가 판사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마 변호인단에서 말을 판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자본주의 주식회사라는 거는 경영하고 소유가 분리가 되는 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한테 이걸 승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사실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는 모습이 맞고요. 세금 제대로 내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롤리팝님이 사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삼성이 뭐 좀 약간 굴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우리누리님은 앞으로 말고 뒤로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그렇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 맞잖아요. 네. 예. 6192님 사과는 안 하고 배만 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확하네요. 노동삼권 보장하자는 말씀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노동 3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원래 보장되는 거예요. 기본권이고요. 삼성만 특이하게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주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껏 노조를 탄압했다가 노조 만들게 하겠다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시혜를 내리는 내가 이걸 명하노라 이렇게 잘못하던 거를 원칙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갖고 뭔가 큰 걸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너무나 뒤처진 거고요. 이게 헌법에 언제 이게 등장했는데요. 이 노동 3권 얘기가 이제 와서 뭐 무노조 이거 폐기하겠다. 사실 상당히 시대 착오적이고 뒤처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사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90도 폴더 인사를 3번이나 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계속 이 평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앞에 딱 와 있고요. 있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검찰 수사가 앞에 있고요. 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재판이 또 있습니다. 이 재판에 이 검찰 수사에 이 사과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과를 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그렇죠. 없고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걸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은 국정농단 네. 이거는 지금 아주 바로 앞에 목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준영 재판장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삼성 유리하게 네. 이렇게 재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특검이 지금 기피 신청하고. 기피하고 기각돼서 재항고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분식회계도 좀 걸려 있어요. 네. 곧 수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었는데 아니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사실 수사가 거의 맞춰졌고요. 예. 이제 본인만 부르면 돼요. 이재용 부회장만 예. 이렇게 불러서 부르면 소환 돼요. 조사해서 예. 몇 가지 조서만 받으면 됩니다. 끝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다 인정해버릴 보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다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오늘 얘기 들어보면 경영권이 확실하게 주어진 거는 이미 이제 인정을 했죠. 네. 근데 왜냐하면 자식에게는 안 주겠다는 얘기는 네. 본인은 가지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뭐든 자기가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는 얘기 이미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뭐 짐작하시다시피 정주영 부장판사의 의중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삼성 그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그래요. 내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가 충분히 그 가능해요. 얘기 할 거예요. 네. 네,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원해서 한 게 아닌데 삼성도 국민도 다 손해 보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보는데 내가 원해서 안 했어. 아유 맡아서 힘들었대잖아요. 맡아서 힘들었어. 나 힘들어. 네. 근데 이득은 혼자 보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이진 않는데 네, 힘드셨대요. 힘들었답니다. 힘들었죠. HR님 네. 삼성은 국민이 지켜줄게. 이재용은 제대로 처벌받자 이렇게 의견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내일 모레 금요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재판입니다. 재판 말고 저기 정경심 교수 이거 재판부터. 지금 구속 기간은 끝났어요. 네. 10일 날 풀어줘야 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데 했죠.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별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껏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6개월 지나면 써먹으려고 뭘 가지고 들고 갖고 있었다. 있다가 네. 구속기간 연장시키려고. 하나. 그래서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게 엄청 크거나 아니면 기소 이후에 뭔가 발견된 증거로 된 사안이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거를 기소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지금 했다 그러면 재판부 그걸 안다면 추가로 저는 발부해 줄 가능성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이 아직도 호주머니에 숨겨놓은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나오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차명 주식 거래나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공소 사실에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갑자기 다시 뭐가 별개의 있을지 범죄로 모르겠어요. 본다라는 거는 거기에 무슨 이제 국고 보조금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횡령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니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하나를 따져봤었을 때의
범죄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태까지 진행된 재판에서의 아직까지도 증인신문이 좀 남았고 증거를 지금 이제 불구 상태로 만들 경우에는 증인을 회유할 우려가 크다. 거기에 플러스 도주 우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중요한 그 사법농단이나 헌법농단 사건의 그 피의자들 그 피고인들은 다 6개월이 지나면 풀려났어요. 다 풀려나잖아요. 아니요, 저기 그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정농단, 사법농단 때도 영장을 연장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장한 사례가 조금 있고요. 네. 거의 다 연장을 나왔어요. 못한 아니 김기춘, 임종원 다 나왔잖아요. 양승태 다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것 더해서 과연 지금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하고 비교해서 얘기한다라는 그 게 재밌죠.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최근에 언론에서 지금 정경심 그 교수 재판에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게 단국대 논문의 일저자 논문 기여도가 있냐 아니냐 이 얘기인데 이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이 아니에요. 기소 사실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범죄 좀 예단을 갖고 야 이거 봐라 저 어린 애가 어린 학생이 무슨 일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 범죄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에요. 이 얘기는 하면 사실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되고 있고 결국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언론도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공소 제기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네. 거는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하다면 언급하지만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논문과 관련해서는 좀 잘 많이 안 다뤄진 얘기가 오히려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가 그 교수가 법정에서 주장한 거예요. 검사의 어떻게 보면 강압에 못 이겨서 그렇죠. 한 얘기들도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많이 논란을 일으켜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뤄질 줄 알았거든요. 보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말은. 아니 언론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언론은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도하잖아요. 이런 그쵸? 내용들은 검찰 조사 결과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하고 다르고 뭔가 압박 때문에 진술을 그렇게 진술서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가 법정에서 나왔다는 것 나왔던 자체가 게. 굉장히 사실 논란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양 변호사님이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같이 살자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 교수는 왜 가둬둔 거죠? 구속된 이유가 뭐죠? 기억 뭐 엄청 많죠. 사모펀드 갑자기 거기다가 형 사실이 뭐 정리하면 세 가지. 세차장 위조 예. 그리고 또 있고 뭐 증거 인멸 크게 세 가지 범죄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조국 전 법무장관도 법정에 섭니다. 이때는 이인걸 전 청와대 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재수 전 감찰 사건. 경제부시장 이 그 감찰을 제대로 안 했다 감찰 무마. 중단시켰다라는 건데 그 사건. 요게 특이한 부분이 안 했어요. 박형성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내가 분명히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소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후에 입장을 바꿨어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네. 수사 그냥 종료된 게 맞다라고. 맞다고. 그래서 그럼 이게 기소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인걸은 좀 달라요. 예. 이인걸은 검사인데 이분은 검사 출신이죠. 네. 아니 근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맞는데. 검사 출신이고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시켜서 이인걸 지금 특감 특감 반장. 반장이 보고서를 썼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갔는데도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이게 또 입장을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첫 증인이 이인걸입니다. 이 사건에 네. 내일 나오는데요. 이인걸의 진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인걸 말고는 입증할 게 별로 없어요. 이인걸이 잘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검찰 공소 유지가 되고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인걸만 깨버리면 변호인 측 증인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입장도 검찰 측에 가장 유리한 얘기를 할 거야. 아마도. 진술을 한 분이 이인걸 이인걸이요? 전 특감반장이죠. 또 검사고 네. 사건들 얘기하기 그렇지만 뭐 되게 많은 사건들 했어요. 네. 너무 복잡해서 네. 사실 그런데 조국 장관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 가지고 수사 가지고 이렇게 많은 뉴스를 다루고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 보도해야 되는지 지금도 좀 안타까워요. 아니 그때 집중 보도한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와야죠. 전부 보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너무 이게 심했거든요. 아니 법정에서 정리가 돼가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돼가고 있죠 지금. 예, 그때 나왔던 보도량에 비교한다면 그냥 머릿속에 그 양으로 따지면 그때 나온 얘기 많이 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언론과 검찰의 그 콜라보 뭐라고 할 수는 커넥션, 없습니다. 콜라보. 검찰 사건이 주로 앞에 그 수사가 시작될 때 막 쏟아냅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여론 재판은 끝나 있고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무죄는 한 줄, 알 수가 없죠. 한 일단 이렇게 기사를 처리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피해는 다 사라지는 그 피해는 그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특수수사 목적은 유죄가 아니고요. 구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속까지만 가면 되고 언론하고 검찰이 그때까지만 경주마처럼 빨리 갑니다. 그 이후로는 안 다루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도 안 다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조금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사실인지 그런지 이런 것도 하나씩 좀 정리하고 검찰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어떤 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런 것도 꼭 좀 정리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한 같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반대 얘기가 나오면 언론 책임으로 반대 그 기사를 써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생각이 드는데 잘 안 씁니다. 한번 쓰면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게 학종 편향에 빠진 것 같아요. 언론은 원래 좀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은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도 넓은 범위의 언론의 역할, 언론으로서 얘기를 저는 하고 그래서 있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네. 잘못된 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취재가 잘못됐다. 네. 그 얘기를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번 그 조국 교수 사건은 아마 검찰과 언론을 되돌아보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뒷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언론이 안 하더라도 우리라도 저희는 하죠. 계속 하자고요. 저희는 계속 추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어디까지 왔다.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두 분이. 네, 아마- 일단 지금 학사 비리, 학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정리가 정리됐어요. 됐어요. 네. 근데 거의 정리가 됐는데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상당히 많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유지가 될지는 의아한 무죄의 상황이고요.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경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펀드 본인의 재판은 아직 제대로 시작이 안 됐지만 오천 조카의 재판에 조범성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또 그걸 뒤집는 얘기가 또 거기서 너무 또 많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 좀 의미만 정도만 남아있어요. 그 정도만 하죠, 뭐. 네. 네. 다음 주에도 이 소식 계속 저희들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저는 데미 로바토의 Sorry Not Sorry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Looking like regret. Ain't too proud to beg. Second chance you'll never get. And yeah, I know how bad it must hurt to see me like this.